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해가 저물 무렵이면 이곳은 고요한 적막감에 휩싸인다. 이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허름한 집에는 수진과 그녀의 두 아이, 도윤과 할인이 살고 있다. 집은 마치 세월에 깎이고 깎여 힘겹게 서 있는 나무처럼 보였다. 낡고 오래된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지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수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 외곽에 있는 대형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손에는 낡은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오랜 노동으로 인해 손바닥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심지어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그녀는 절제캔, 달아해진 신문지, 플라스틱 병 등 돈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수거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고 무시했지만 그녀는 그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단 한 가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다는 소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나 수진의 삶이 항상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남편 태호는 건축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의 노력 덕분에 가족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다. 태호는 가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으며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버지였다. 도윤과 할인과 함께 공원에 나가 연을 날리고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따뜻한 저녁 식탁 위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도 짧았다. 어느 날 태호는 도시로 출장을 간다며 집을 떠났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몇 달 동안 수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편을 찾아다녔다. 경찰서에도 가고 그의 동료들에게 연락도 해보았지만 남편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수군댔다. 그 말들은 수진의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믿었다. 태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가족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수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질문이었다. 도윤은 이제 16살, 할인은 10살이었다. 도윤은 아버지의 부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슬픔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엄마를 돕기 위해 작은 일들을 도맡아 했다. 반면 할인은 아직 어렸다. 그녀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너희 아빠는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에게 매달려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두고 갔어요? 아빠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수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다짐하듯 속삭였다. 아빠는 꼭 돌아올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평소처럼 쓰레기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몸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할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런 경치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아이들이 전부였다. 집에 도착한 수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도윤은 엄마에게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며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물렀다. 하리는 형과 함께 설거지를 도우며 물었다. 엄마, 나중에 아빠가 돌아오면 우리 다 같이 여행 갈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수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아빠가 돌아오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불안이 가득했다. 태호가 정말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믿으려 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지는 홀로 거실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녀와 태호, 그리고 어린 시절의 도윤과 할인이 있었다. 사진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사진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태호,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야? 당신이 없는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알지도 못하겠지. 하지만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당신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었다. 수지는 언제나처럼 땀을 닦아내며 폐지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노동에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날카로운 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평소와는 다른 소음이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쓰레기장 한 구석에 천천히 멈춰섰다. 그녀는 그 광경에 놀랐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이어갔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곳에 오지 않는 법이었다. 아마도 길을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을 보자 수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는 태도는 무척이나 냉정하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얼굴. 그녀의 남편 태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수지는 눈을 의심했다. 눈앞의 남자는 태호였다. 분명히 15년 전 사라진 그녀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본 순간 아무런 감정도 없이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다.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태호가 아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목소리,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도 그녀가 기억하는 태호와 같았다. 태호 당신 맞지? 나야, 수진이야. 그러나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강민혁입니다. 착각하신 것 같군요. 그 말과 함께 남자는 차에 올라탔고 곧 검은색 승용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태호가 살아있는 게 맞다면 왜 그녀를 모른다고 하는 걸까?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혼란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외면한 태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수지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도윤과 할인도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사진 속 남편과 오늘 본 남자의 얼굴이 계속해서 겹쳐 보였다. 수지는 밤새 남편이 사라진 날부터의 기억을 되짚었다.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말. 그러나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했던 수군거림. 혹시 가족을 버린 건 아닐까? 그렇지 않다. 태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만약 기억을 잃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수지는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 말했다. 엄마가 오늘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 도윤아, 내가 할인이를 돌봐줄 수 있겠니? 도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엄마, 아빠랑 관련된 일이에요? 수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빠를 본 것 같아. 아니, 확실해. 그래서 확인하러 가야 해. 그날 수지는 쓰레기장에서 남자가 타고 왔던 차를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마침내 한 노점상이 말했다. 그 사람? 저기 큰 빌라에 사는 강민혁 대표라던데. 어마어마한 부자라더군.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여기 온 건 이상했어. 왜 그런 허름한 곳에 나타났을까?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강민혁 부자 대표 15년 전 평범한 건축 노동자였던 남편이 어떻게 대기업 대표가 된 걸까? 그녀는 직접 그의 회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수지는 강민혁을 만나기 위해 그의 회사로 갔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보안이 삼엄한 대기업 본사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경비원들은 냉정하게 그녀를 돌려보냈다. 강민혁 대표님은 예약 없는 방문객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 앞을 찾아가 강민혁을 기다렸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한 회사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대표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조용히 들어보세요. 15년 전 그는 큰 사고를 당했고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본인조차도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기억을 잃었다고?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모른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을까? 수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녀는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져 15년 전의 사고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마침내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단서를 발견했다. 15년 전 도심 공사 현장 폭발 사고 사망자와 실종자 속출. 그 기사에는 실종자 중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최태호.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쥐었다. 태호가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태호를 이용한 것이 아닐까? 그가 기억을 잃은 후 어떤 세력이 그를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그녀는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침내 강민혁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 직원들, 그의 집 주변인들, 그리고 그를 후원한 사람들까지. 점점 더 많은 의혹이 쌓여갔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했다. 강 대표님이 가끔 혼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곤 했어요. 기억에 대한 혼란을 겪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과거에 대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지는 점점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남편은 기억을 잃은 게 맞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의 과거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수지는 더 깊숙이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다. 이제 수지는 남편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수지는 점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태호가 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를 둘러싼 비밀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더 깊이 조사했다. 공사 폭발 사고의 생존자 명단을 찾았고 그중 태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던 중 수지는 강민혁의 회사 내부에서 일하는 한 비서를 만나게 되었다. 그 비서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속삭였다. 대표님이 가끔 혼자서 두통을 앓으며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하셨어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특히 장 회장님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 회장. 바로 강민혁을 후원하고 지금의 그를 만든 사람. 그가 태호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든 장본인일지도 몰랐다. 수지는 장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장 회장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정재계와도 연결된 막강한 인물이었다. 수지는 장 회장의 과거를 캐보았고 그의 사업이 불법적인 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발견했다. 만약 이 정보를 공개한다면 장 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었다. 그러나 장 회장이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수진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의 영향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었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태호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의 동료들과 연락을 시도하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호가 기억을 되찾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자주 방문하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우연히 그는 평소에도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며칠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다시 만났다. 강민혁 씨 아니 태호 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차갑기만 하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만하세요. 저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걸 보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이게 다 거짓말일까요? 당신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해요. 도윤과 할인도 기다리고 있어요. 강민혁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건 그는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기억이 억눌린 채 떠오르려는 듯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당신이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억을 지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손을 떨며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윤할인.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의 아이들이에요. 그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조작된 기억의 조각들이 점차 그의 의식 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장 회장을 찾아갔다.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해온 일들, 그리고 제가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장 회장은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누구였든 지금 넌 강민혁이다. 그걸 잊지 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 덕분이야. 그러나 강민혁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원래의 삶을 되찾겠다고 하면요? 장 회장은 날카롭게 그를 노려보았다. 내가 지금 가진 걸 다 버릴 각오라도 된 거냐? 강민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미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겁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비리를 폭로했고 장 회장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민혁은 자신의 원래 이름인 태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도윤과 할인이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를 본 순간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고 할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태호는 두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믿음과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후 태호는 화려한 대기업 대표의 삶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그의 빈 기억을 채워주었다.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음소리가 번졌다. 태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힘들고 험난했지만 결국 사랑과 믿음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집 앞마당에는 새로운 나무가 심어졌다.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는 강한 나무였다. 마치 그들 가족처럼.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